네, 1시 8분 이제 9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앱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미래통합당의 김용남 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예. 오늘이 4.15 총선 34일 남은 날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당장 뭐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죠. 아니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중요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또 다룰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선거 운동들을 지금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후보는 방역 작업을 매일 하더라고요. 네. 아침마다. 과거에는 아침에 지하철 앞에서 인사했잖아요. 인사 네. 대신 지하철 방역을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네.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좀 알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예. 그다음에 아침 인사는 다들 하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이럴 때는 정말 후보들에게는 정체된 도로가 네.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아. 예, 정체된 도로가 있는 사거리. 그러면 아무래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더 그렇죠.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피켓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대면 접촉성 선거 운동은 하면 비난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온라인 선거 운동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 인사는 대로변 사거리에서 하고요. 네. 어제 오전 오후 이제 소독약 메고 방역 작업 하러 다녔거든요. 직접 하셨어요? 했죠, 그럼. 근데 어디 뭐 상가 방문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기호 몇 번 누굽니다 하면 혼나요. 네네.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후보들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고 또 선거를 직접 치른다고 봤을 때 고민이 되는 게 확진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투표를 하실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기표소에 계속 차례로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표소에 기표대도 있고 또 이제 도장인도 있고 한데 그 공간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좀 생기기도 해요. 아, 지금 이 불안과 공포가 네.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건데 네. 한 의학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게 이 질병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하게 독감도 아주 심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독감은 비교적 덜 퍼지고 그렇죠. 이동이 덜하니까. 그 증상이 가벼우니까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표소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갈 때 소독하고 열 재고 기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투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기표소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확진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자가격리한 상태의 분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거 같아요. 근데 확진자들의 경우는 그건 따로 기표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확진 받은 분들 따로 기표소를 뭐 지금 있는 투표소만큼 전국에 동일한 숫자만큼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근데 그 옆에 확진 받은 옆에 기표소. 그렇죠. 기표소를 달리하는 거죠.
공간은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왜냐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는 그 따로 방이 갈라질 수 있어서 줄을 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입니다. 근데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좀 모여 계신 경우에는 이제 거소 투표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그 우편 투표를 좀 미리 좀 하기도 하고 사전 투표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확진자분들은 사실상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댁에서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진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병상이 부족한 경우 아니고는 입원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지침이 중앙선관위에서 곧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이해찬, 황교안 여야 두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정을 만들어 소수당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 사실상 책임 회피용 술책에 불과합니다.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최신까지만 해도 미래 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퍼붓던 민주당의 험악한 독설들을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만든 선거제를 본인들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음성 들으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있었고 그 이어서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독자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받았을 땐 답변이 단순했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런데 바깥에서 녹색당의 일부 그리고 미래청년당 등 그런 소수정당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쳐서 비례개혁연합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들어와라. 그럼 민생당에게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의당도 민생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결정을 지도부가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 만들어서 대표하실 때 네. 김한길 대표랑 그때도 대선 공약이 2012년 박근혜 전 후보, 문재인 전 후보가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선거 때가 돼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도부가 의견이 엇갈리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의원 공천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의 반증이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김영남 의원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해찬 대표께서는 지금 사실상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하는 게 도둑질이라고 비난을 하세요. 근데 민주당 혼자 하면은 도둑질이고 다른 공범 끌어들여서 하면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진솔한 사과부터 하고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례연합당이 아니죠. 속내는 비례친문당이지. 지금 그 창당 발기인으로 나선 분들이 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 도왔던 분들이 지금 핵심이 돼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거 만들면 솔직하게 우리는 의석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그 전에 욕해서 미안하다. 네.
아니 이렇게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은 욕대로 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해요? 네. 사과가 전제다. 아니 우선 똑같지가 않죠.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녹색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잘렸잖아요. 그래서 당직. 아니 녹색당에서. 그런데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건 터무니없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례친문당이 아니다. 그분 예. 오히려 비례친문당이라고 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열린민주당 네.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는 추진한 열린민주당이 뭐 친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일정 부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례개혁 정당에 추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또 잠깐만요. 거기 지금 함세웅 신부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 그 시민단체 주도로 하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또. 그리고 네. 저 뭐야 그 먹방 하시는 분 뭐 그분들이 비례대표 전문정당 주창하고 창당 발기인에 참여했었잖아요. 아니 그거야 창당 발기인에 이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동대표와 실무를 진행하는 건 핵심인데 실무 진행의 핵심이 하승수 변호사세요. 그리고 공동대표가 그 4명인데 한 분이 녹색당, 한 분이 흥사단, 그다음에 한 분이 여성계 대표, 그다음에 또 한 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자에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친문당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거는 뭐 곤란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한국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추진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 미래한국당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거대 양당 체제의 비례대표 독식을 막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한 자매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것을 등록을 받아주면서 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순간 이후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반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사실은 정의당이나 지금은 민생당으로 합쳐졌습니다만 네. 소위 4+1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정권 방패막이용 공수처법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거 처리하는데 협조해라. 그러면 우리가 의석 너희들한테 몰아줄게, 네. 늘려줄게 이 정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숫자의 횡포로 밀어붙여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앉아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는데 아니 욕해놓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문정당이고 위성정당이고 여기는 뭐 연합당이라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면 나쁜 거고 공범 끌어들여서 하면 나쁜 짓이 안 나쁜 짓으로 바뀌냐고요. 공범이 추가될 뿐이지. 이 부분은 네.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4+1이 가동된 부분은 합법적이며 정당한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가 국회를 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겁니다. 여기선 한 가지만 보면 차별성이 느껴진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한 상태이잖아요. 총선 후에. 예. 그거 맞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미래통합당이 20석을 얻는 거죠. 20석을 얻는다면.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20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비례개혁연합 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여기에 참여 안 해서 얻을 수 있는 7석 병립형에서 얻는 7석. 병립형에서 민주당이 얻는 현재 7석. 수준으로 투표가 됐을 경우에 얻는 7석 네. 정도. 그 7석 이상은 네.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비례대표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민주당처럼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도 만약에 다른 보수당에게
작은 보수당에게 표를 몰아줄 그런 희생을 각오했다면 사실 똑같죠. 그런데 20석 얻으시는 거잖아요. 20석 내지 27석. 그다음에 민주당은 7석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하긴 어렵죠. 네. 예, 거기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을 더 얻으나 정의당이 의석을 더 얻으나 이 국가주의 세력의 의석수가 많아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전개가 될 거냐면 민주당 쪽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참여를 시켜요. 네. 만약에 뭐 민생당이 됐던 녹색당이 됐던 어디서 참여를 시켜요. 그러면 총선 치르고 나서 그 비례대표 전문 정당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그 당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해산하고 다시 원대 복귀할 복귀가 거잖아요. 각 이루어진다. 소속당에. 그러니까 소위 그 비례대표 전문 정당 내에서 셀프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셀프 출당시키고 나서 셀프 출당을 차례대로 시켜서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정의당으로 복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1대1 당대당 통합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모습은 더 우스꽝스럽죠. 장난하는 지금 것도 말씀하신 아니고. 그 부분을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범민주 비례정당 연합 이렇게 해서 미래 한국당과는 차별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민생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녹색당이라든가 또 민주당 다른 정당이 다 연합이 되는 것이 원래 취지라고 하는데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지금 이게 같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정의당이 얘기하고. 안 들어오는 건 정의당 자유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는 네. 저는 정의당이 앞장서서 비례개혁 연합정당을 만들고 네. 소수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도록 이런 구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왜 정의당만 네. 그 소수 정당이고 정의당에만 의석이 돌아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녹색당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예. 특히 청년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미래청년당 같은 경우를 배려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동떠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정의당이 이상하게 이런 제안을 안 받는 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정의당을 국가주의 세력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주당을 국가주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국가주의 세력이 있었다면 그건 박정희 전두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는 국가주의라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개인의 자유가 더 강조되는데 대표적인 게 유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주의라는 표현을 민주당에 갖다 붙이고 정의당에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삼가 주시고요.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 국가주의 정당이 있다면 점수 매기면 어디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한정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1대1 통합이니까 괜찮다. 그거 그렇게 안 돼요. 미래통합당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남게 됩니다. 네. 그 순번을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의미는 미래한국당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뭐 이렇게 신분이 좀 변동되는 경우는 그 당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비례대표 순번까지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복당이 이루어져도 남은 순번이 미래한국당에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 틀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는 거는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셀프 출당시켜서 각자 소속당에 복귀하는 게 모양새가 더 우스꽝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등을 가리켜서 국가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상 지속적으로 국가 대 국민, 개인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신장돼 왔어요. 근데 이 시대적
시대적 흐름을 지금 역행하는 것이 어디가 역행합니까? 범여권이고 직권 아니요. 세력입니다. 지금 정치 권력의 권한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사기업의 경영권까지 개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의 마스크 배급제 하고 있잖아요. 오부제로. 잠깐만요. 그것뿐만이에요. 사사건건 지금 정치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금 기업 경영의 자율까지 침해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서 마스크 배급제로 가게 되면 아니 이건 해야 돼요. 지금 대구 경북에 지금까지 645만 장의 마스크가 배급됐습니다. 이건 무료 배급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대구 경북에 무료 마스크를 배급한 주체가 정부와 대구시입니다. 따로 시간 그럼 드릴게요. 대구시도 뒤에서. 국가주의입니까? 지금 마스크 배급제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국가주의라고 합니까? 지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자,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반 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각자의 의견 소개해드리고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5795님께서는 선거제 변경의 목적은 사표 방지입니다. 소수당의 원내 진출로 소수자 약자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비례정당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행동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0926님께서는 선거법 때문에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됐는데 4+1 협의체가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에 참여하다니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최민희 전 의원과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께서 못다한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공이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 먼저 시간 드리죠. 33분 10초니까 34분 10초까지. 예.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과 실리인데 명분에 있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려면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미래한국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비례대표를 얻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례개혁 정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뭐 그런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정의당과 함께 경쟁하고 뭐 이런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 것이고 네. 이제 선관위가 자매정당을 허용한 그 결정부터 15초 남았습니다. 다시 법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논의해서 자매정당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입법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20대 국회 내내 보면 정의당이나 지금은 민생당으로 통합된 그 정치 세력들은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대책을 세우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거에 자신들이 퍼부었던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은 총알이 날라오면 얼굴도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원더우먼은 팔찌로 막지만 그쪽은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얼굴로 막아도 총알 막아낸다는 얘기를 지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 됐나요? 예, 좀 남았는데 예, 마무리해 주시면 더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앞서서 그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현재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통합을 제안을 했고 당대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비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인터뷰 좀 듣겠습니다. 만약 한성규 대표가 대구로 가서 만나가지고 그러한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길로 성큼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경쟁 상대를 황교안 대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이 김종배 시선집중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영남 의원님 먼저. 한성교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이번 총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큰 판을 흔들 수 있는 제안이었죠. 큰 판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이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파기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사 역시 좋은 직업이에요. 예. 저희 집안 어른들이 6.25 때 보니까 딴 사람은 북한군이 다 죽여도 의사는 안 죽이더라 그러면서 의사대라고 권유한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보니까 아니 뭘 해도 되잖아요. 대구 내려가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 출발할 때 아주 저조한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어떤 들어올 듯 말 듯 썰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합쳐진다면 기대 이상의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성교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그전부터 통합 작업을 해 나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이 3월 중순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던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네. 두고 봐야죠. 정말 그러면 이 총선 이후에 2022년 대선판까지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도 그 거부 의사 끝까지 가는 건 당연하죠. 아니더라고요. 예,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판을 보시면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이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공천을 받은 분도 있고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서 보면 장수가 옮기기 전에 그 장수의 수하 부하들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22년 대권 구도에서 지금 보면 보수 쪽에 황교안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선 양자로 갈 것이냐, 예. 다시 한번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갈 것이냐, 지금 이런 문제가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건 좀 면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으로 아예 처음 했으면 모를까. 네.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 비례 자매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거는 양자로 가는 길, 그게 이제 양자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 길 중에서도 좀 면이 빠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당연하고 현실적인 실리로 볼 때에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지면 큰 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 포션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벌써.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리고 보수 전체로 볼 때는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겠다고 판단한 건데 네. 이후에 점점 이제 구도가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극화되어 가면 그때 국민의당의 지지율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열려 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뉘앙스가 살짝 좀 비쳐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제가 있다. 판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의석 계산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 미래한국당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갖고 있는 당이에요. 그럼 미래통합당하고 안 합친다? 안 합칠 수도 있다. 정치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모레 뭔 일이 생겨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는 무리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례만 있는 정당이 토론에도 참여 못하는데 불가능하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준비한 인서트가 있거든요. 살짝 듣고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고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고 김영호 위원장도 얘기해놓고는 김성태 잘라야 되고 본성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 공천 관리, 이 공천을 과정을 운영해서는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리고 삼선이 거저된 줄 알아요. 삼선 제가 1년에 80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강릉에 필요한 예산, 강릉에 필요한 사업 다 따져주면서 그리고 중앙에서 중앙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면서
이렇게 해서 3선이 된 건데 김영호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강릉구 TK처럼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갖다 박아도 된다고. 네. 미래통합당 지역공천에서 컷오프된 권성동 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공천 벌어지면은 항상 뭐 이런 잡음들은 있어 왔었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 또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좀 컷오프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이미 홍준표 전 의원도 지금 그랬었고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민경우 의원도 지금 상당히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고 재심을 지금 요구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요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6곳을 재심의하도록 요청한다고 하죠. 예. 그중에 이제 민경우 의원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강릉은 뭐 아직까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 출신인데 집권한 이후에 노동개혁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예. 생각보다 노동계 쪽 반발이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게 웬일이냐. 그 검토해 봤더니 개혁안의 내용이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미온적인 개혁이라 반발도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반발이 크면 클수록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그걸 뭐 혁신이라고 표현하던 개혁이라고 표현하던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발이 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 소위 잘라내는 작업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문제는 자르고 채워넣는 인물들이 과연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냐. 그거는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이 최근 한 3,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풀이 좀 주시고요. 작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근데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노회하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른 건 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른 이후에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자른 것도 전 이상한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탄핵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알고 하지 말자. 이게 사법부 불복, 헌재 불복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소위 조원진 그 의원 쪽에서 지적했던 탄핵 오적은 불출마, 컷오프 등으로 다 잘렸거든요.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을 자르고 그 자리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던 사람을 공천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박근혜는 신원되고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지금 그쪽이 오히려 책임을 물은 꼴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친박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정책위 의장인데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을 서울 중랑을인가요? 예. 거기에 그 붙였어요? 경선을 붙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르면 화끈하게 딱 잘라야 되는데 네. 역시 이것저것 생각하시다 보니 네. 이유가 좀 깔끔하지 못했고 자르는 알겠습니다. 이유는 좋은 사람 공천하기 위해서인데 좋은 사람을 못 찾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친박 쪽도 많이 잘렸잖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컷오프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공천에 대한 후폭풍은 다음 주쯤 되면 일정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가야겠어님께서는 안철수 대표 대구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어떤 의도일지 판단 유보해보기로 하겠습니다. 8748님 안철수 대표는 절대 미래한국당과 통합하지 않을 겁니다. 간다면 또 철수한다는 비판 듣지 않겠습니까? 1004번님 미래통합당 공천 재심하면 안 됩니다. 공천에선 많은 개혁 필요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 전진입니다. 철수가 아니고. 예.